이번 시간은 2013년 3월 4일날 시행했던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관계 법규 문제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화재 경계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본법 제13조에 나와 있는데, 자, 그 밑에 해설 한번 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계지구는 어디를 대상으로 정해지느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죠? 화재 발생 우려가 높다. 발생 우려가 높고, 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데 이제 정해요. 그럼 이런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 말이야.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라 그랬어요?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이다.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도시에서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때요? 피해가 큰 게 당연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건물이 밀집하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곳을 화재 경계지구로 정한다 그랬어요. 화재 경계지구. 이 경계지구로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느냐? 시도지사가 정해요. 시도지사가.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법에서 항상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시도지사의 역할과 소방본부장, 서장의 역할이 나와요. 시도지사와 본부장, 서장의 역할이 나와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소방행정에 있어서 주체가 된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근데 소방본부장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해 있는 부서의 장입니다. 부서장요. 부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정해서 일반 국민에게 어떤 제한을 가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본부장이나 서장은 할 수가 없어요. 행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 경계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게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게 나타나느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제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한이. 그럼 그 제한이 뭐냐? 그 제한은 이제 그 밑에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화재 경계지구안의 소방 대상물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 특별조사한다. 화재 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건 특별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지구가 정해지면은 소방특별조사, 그 다음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특별조사 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요. 그래서 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소방 활동에 관해서는 누가 하느냐? 본부장이나 서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부장이나 서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본부장이나 서장. 근데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정하고? 시도지사가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특별조사하거나 교육훈련하거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본부장이나 서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시도지사는 소방행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고 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방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본부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건데 그건 정답은 1번. 요건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화재 경계지구를 시도지사가 정한다. 요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다음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방시설은 전부 5가지가 있어요. 그죠? 5가지. 5가지가 어떤 게 있어요? 5가지가 제일 먼저 뭐가 있어? 소화설비. 불 끄는 소화설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보설비. 그 다음에 피난설비. 다음에 소화용수설비. 다음에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5가지 있죠, 그죠? 5가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피난설비에. 그래서 피난설비가 뭔지를 알아야 돼. 피난설비가.
근데 이런 문제들은 매번 얘기하지만은 매번 나올 때마다 어떤 게 보기로 들어가느냐. 소화활동설비가 뭔지를 알면 돼요.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전부 6가지가 있어. 6가지가. 그 6가지가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연결 송수관설비. 다음에 연결 살수설비. 다음에 연소 방지설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연설비.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 설비. 비상콘센트. 이렇게 전부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설비가 아닌 거, 경보설비가 아닌 거, 피난설비가 아닌 거, 뭐 이렇게 문제 나와도 거의 대부분 요 놈이 들어가서 답이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6개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 이거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4번에 있잖아. 무선통신보조설비. 그게 답이잖아. 그지? 4번에 있는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피난설비가 아니고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밑에다가 표시를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피난설비에는 뭐가 있어? 방열복, 피난설비야, 그지? 방열복. 그 다음에 유도표지, 이거 뭐예요? 피난설비예요. 그 다음에 피난사다리, 이것도 뭐야? 피난설비야.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자, 3번 문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채광, 조명, 환기설비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했어요. 잘못된 것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채광, 조명, 환기설비. 자, 잘 보세요. 채광, 조명, 환기설비. 그 다음에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해야 됩니다. 배출설비. 채광, 조명, 환기, 배출설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왜 얘기하느냐면 잘 들어봐요. 채광하고 조명은 원래 건축적으로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빛. 그 다음에 환기를 한다, 배출을 한다. 요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꾸는 거야. 공기를 빼내고 공기를 바꾸는 게 뭐냐면은 환기고 배출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채광, 조명, 환기를 하나로 묶어놓고 있고 배출 설비 따로 해서 따로따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따로따로. 그러면 원래 채광, 조명은 빛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 말이고 환기, 배출은 공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말인데 근데 따로 구분해놓은 이유는 있겠지, 그지? 따로 구분해놓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뭘 하느냐면 위험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위험물인데 이 위험물은 그 앞에다 항상 뭐를 갖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연소, 그지? 연소 위험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연소가 되려면은 우리는 연소의 3요소에서 뭐가 있어서 가연물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산소, 그 다음에 뭐야? 점화원 3가지 있었잖아. 자, 이때 채광, 조명, 환기를 한다는 것은 이 3가지 중에 뭐를 통제를 하겠다는 거냐면은 점화원은 뭐야? 요거는 열에너지죠. 열에너지. 그래서 열에너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열에너지를. 그게 이제 채광, 조명, 환기야. 그 다음에 배출 설비하고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나는 가연물. 그래서 요놈은 가연물질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이 없으면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화재 위험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연물을 통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해보겠다. 그 다음에 열에너지 조절을 통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해보겠다 하는 관점을 하다 보니까 원래 개념과 다르게 이렇게 2개로 나눠진 거야. 응? 2개로. 그 지금 문제는 뭐가 나온 거야? 요게 나온 거예요. 그지? 요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해설 봅니다. 해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조명,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를 하고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 설비는 주로 뭐야? 창이란 거야. 창. 그 다음에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창의 크기를 어때? 작게 해라 이 말이야. 가급적이면은 창이 크면 어떻게 돼? 바깥에 있는 태양 광선이 많이 들어오지. 그럼 실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더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채소로 하는 거야. 채소로. 자, 2번째. 조명 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조명 설비. 조명은 뭐냐? 채광은
자연적인 빛을 이용하는 거야. 해가 뜨면 환해지는 게 이제 채광이고, 조명은 뭐냐면은, 그래도 어두운 곳에는 우리가 불을 켜놓잖아요. 그래서 인공감은 불을 켜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그래서 채광과 조명, 이렇게 하는데, 채광은 창의 면적을 가급적 어때? 적게 해라 그래서 열을 적게 받도록 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어떻게 하느냐. 가연성 가스 등이 체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은 방폭등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전선은 내화, 내열 전선으로 할 것. 이런 게 나와요. 전멸 소입제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결국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만들어서 빛을 이용하는 건데, 이 빛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전기를 사용해요. 전기를 이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드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 때 전기가 모든 게 다 빛으로 바뀌느냐? 그러지 않아요. 빛으로 바꾸는 전기의 효율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백일등 같은 경우는 조명 효율이 굉장히 낮고, 형광등 같은 경우도요, 아주 낮아요. 형광등 같은 경우도. 그러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조명율이 한 20%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조명율이 20%라는 얘기는 전기를 100을 만들어서 20만 빛을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80은 어떻게 될까? 열로 바뀌어요. 열로. 그래서 조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열이. 자, 그래서 이제 조명 설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환기 설비. 환기설비는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환기설비는 공기를 바꾸는 건데,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실내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 의해서 이제 열이 발생해서 공기가 자꾸 따뜻해지고, 바깥에 있는 찬 공기로 바꾸는 과정. 이게 뭐야? 환기입니다, 환기. 실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찬 공기를 가져오는 게 환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환기 설비는 다음 기준에 의한 것에서 나오는데,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할 것. 자연 배기 방식이라는 것은 실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내보낼 때는 그냥 저절로 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저절로 나가게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급기구는 1개가 있어야 돼. 공기를 넣어주는 거. 자, 급기구는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제곱cm 이상으로 할 것. 150제곱cm마다 150제곱미터마다 800제곱cm짜리 급기구를 하나씩 둬야 된단 말이야. 하나씩 둬라 이렇게 돼 있고, 만일에 바닥 면적이 150 미만이 되면은 800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닥 면적에 따라서 급기구 면적을 150, 300, 450, 600 이렇게 이제 정하도록 기준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했는데, 아까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서면은 실내 공기가 따뜻해져서 이 따뜻해진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공기가 따뜻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밀도가 커져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면은 가벼워지면 따뜻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아래쪽에는 압력이 적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신선한 공기, 찬 공기를 가져올 때는 밑으로 들여오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를 빼낼 때는 위로 빼내야 돼요. 위로. 그래서 창을 달아둘 때 하나는 높은 곳에 달아두고 하나는 낮은 곳에 달아두는 거야. 그래서 때 낮은 곳에서는 어떻게 돼? 바깥에서 공기가 쑥 들어오고, 높은 데로 어때?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연 환기라고 하는 거야. 자연 환기. 저절로 빼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급기구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급기구에는 뭘 달아두느냐? 가는 눈의 구리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거야. 구리망을. 그래서 공기가 들어올 때 어떻게? 구리하고 접촉을 해서 공기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좀 따뜻한 공기 같으면 들어올 때 어디에다 열을 주고 가라? 구리에다가 열을 다 뺏기고 들어올 때는 무슨 어떤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하 방지망이라고 그래요. 인하 방지망. 그러면은 여기서 급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800제곱센티미터 크기의 급기구를 하나씩 둬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 낮은 곳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논의 구리 망등으로 인하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지, 그지? 이게 급기야. 찬 공기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찬 공기를. 그 다음에 배기를 할 때 자연 배기를 한다 했어요. 배기는 자연 배기를 한다는데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자 이렇게 빼내는 것은 지붕 위에 두거나 아니면 또 뭐야? 지상에서 2m 이상. 지상에서 얼마? 2m 이상의 높은 데 두라는 얘기죠. 그렇죠? 높은 데 두고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루프 팬 방식으로 해라.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했는데 여러분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봤죠?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은 바람이 이렇게 해서 이걸 뺑뺑 돌려서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 있는 공기는 어때? 쑥 잘 빨리 올라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루프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프팬.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급기 한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설명된 것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 그지? 채광 면적은 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최소로 해야 돼, 그지? 최소로 해야 되고. 해설의 마지막에 2번 한 봅니다. 배출 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 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명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채광 안 해도 되는 거고 배출이 잘 되면 어때요? 환기 안 시켜도 어때?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게도 한번 더 보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 하면 되고 나머지는 밑에 하고 이제 한번 맞춰보고 밑에 해설에다 표시를 해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연면적 또는 바닥 면적 등에 관계없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소방 대상물인데 요거는 뭐 문제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 시험 우리 그 문제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사 시험 볼 때도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고 지금 이제 2015년 1월 6일 날 개정된 자료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보고요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연면적 또는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뭐냐 이 말인데 자, 1번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원 나와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 그 밑에 수련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수련 시설의 나목에 보세요. 청소년 수련원 있죠? 표시해 놓으세요. 제일 밑에 나목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원 있잖아요, 그지? 청소년 수련원은 수련시설이에요. 수련시설. 그럼 수련시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에 1호의 나목 봅니다.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나와 있죠? 200제곱미터.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은 수련시설인데 수련시설은 노유자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뭐를 받아야 되는 거야? 건축 허가 등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공연장. 자, 공연장은 4호에 보면 나옵니다. 4호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물로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자, 그게 공연장일 때는 바닥 면적 얼마예요? 100제곱미터. 이건 문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공연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창층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항공기 경납고 3호 봅니다.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관제탑, 방송용 송수시탑은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지? 요거는 요 용도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뭐가 필요한 거야? 허가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은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건축 허가 등의 동의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권자는 누가 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사람들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건축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는 어떤 거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줘야 돼. 건물의 안전. 그러면 안전에 있어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불이 나니까 옆 건물로 번져나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럼 화재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건물 안에 뭐를 설치해야 돼?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돼.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활동 설비 이거 설치해야 돼. 그런데 건축물을 허가해주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방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때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허가를 해주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내가 이거 허가해 주려고 하는데 허가해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받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 그러면 허가 등의 동의가 필요한 건물은 화재가 잘 나는 것일까, 잘 안 나는 것일까? 잘 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오잖아. 그럼 화재가 잘 난다, 안 난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용도가 뭐냐? 그 다음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수용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화재가 잘 난다, 안 난다를 판단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방금 보니까 항공기 경납고가 있는데 이 항공기 경납고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는 어디가 화재가 잘 날까? 항공기 경납고야. 거기는 이제 항공유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공기 경납고는 규모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용도가 항공기 경납고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동의를. 자, 그 다음에 규모 한번 봅니다. 규모를 보면은 자, 줄을 한번 꺼보세요. 1호에는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면적. 그지? 연면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서 4호에 가보면은 바닥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호에는 바닥면적 되어 있어. 이 규모를 정하는 거는 어떨 때는 연면적으로 정하고, 어떨 때는 바닥면적으로 정해요. 연면적 정하고 바닥면적 정해요. 요것도 구분해야 돼요.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연면적은 바닥면적을 다 합하면 그게 뭐가 돼? 연면적이 되는 거야. 그 연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말할 때 쓰는 거야. 건물 한 동 전체를 말할 때는 연면적 이렇게. 바닥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한 동 전체가 아니고 건물의 일부만을 얘기할 때 바닥면적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규모가 크면 어때요? 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규모가 크면 동의 대상이 되니까 연면적 얼마, 바닥면적 얼마.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 이상 이런 게 붙어 있지. 이상. 그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수용 인원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거는 요런 뜻이고, 정답은, 항공기 경납고 3번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방염업도요, 소방공사업으로 넘어가요. 좀 이따가 넘어가고, 지금 공사업에는 3가지가 있어요. 설계, 공사, 소방시설업, 공사업이 아니고 소방시설업은 3가지가 있는데, 시설업요, 여기는 설계,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감리. 설계는,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거죠.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는 설계 도서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야. 시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감리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때요? 그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소방시설업은 설계, 공사, 감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요. 위험물의 지정수량에서
산화성 고체인 중크롬산 염료의 지정 수량은 이런 문제 났어요. 요거는 이제 뭐 열심히 외워야 되는 문제예요. 못 외우면은 못 푸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선 산화성 고체였는데 위험물은 1, 2, 3, 4, 5, 6, 6까지 있죠. 1, 2, 3, 4, 5, 6, 6까지가 있어요. 인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인류에 해당하는 게 산화성 고체입니다. 인류에 해당하는 게 산화성 고체. 인류에 해당하는 게 산화성 고체예요. 자, 이 산화성 고체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산화성이니까 산소하고 결합이 돼 있어 이미. 그래서 이 다시는 연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불연성이야. 인류는 일단 불연성이야. 그리고 이놈이 가열, 충격, 마찰 이런 거에 의해서 결합됐던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다른 물질을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조연성이라 그래요. 조연성.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명이 있느냐 했을 때 무슨 산염류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무슨 산염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염류 덩어리다 이 말이야. 덩어리. 그게 산화성 고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1호에서부터 11호까지가 나오는데 1호에서부터 9호까지 보면요. 거의 대부분에서는 뭐가 나와요? 무슨 산염류 나오죠. 그죠? 그것만 보고도 뭘 알 수 있어? 산화성 고체구나. 근데 무슨 산염류 안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야? 무기과산화물이. 무기과산화물. 자, 그렇게 이제 구분했죠. 자, 그 다음에 1호에서부터 9호까지는 뭐가 쭉 나오는데 10호에 가면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총리령으로.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다 뭘로 정하느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전부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8개. 이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걸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야. 총리령으로 정하는 걸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 8개가 있다. 그것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수량 봐요. 지정수량은 50kg, 300kg, 1000kg 세 가지로 나눠. 그지? 50kg짜리가 있고 300kg짜리가 있고 1000kg짜리가 있어. 1000kg. 자, 그래서 6번에서 50kg, 300kg, 1000kg 1번은 벌써 틀렸지? 그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1번은 벌써 틀렸어요. 그죠? 틀렸고. 그러면 50kg, 300kg, 1000kg인 이 지정수량은 뭐 하는 거냐? 그죠? 지정수량은 우리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지정수량이지. 가령 지정수량이 50kg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50kg짜리가 뭐가 있어서 아염소산 염료가 있는데 자, 이 50kg짜리 아염소산 염료 50kg짜리 자, 요놈은 51kg을 내가 취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49kg 어때?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50kg짜리는 300kg짜리보다 더 어때? 위험하지? 더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자, 그러면 이제 중크롬산 염료는 지정수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0kg이다. 그지? 그럼 외워야 되겠죠? 1000kg. 중크롬산 염료와 뭐가 그래요? 과망간산 염료. 요거는 지정수량이 얼마야? 1000kg입니다. 그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소방체험관. 자, 그것도 이제, 2014년 11월 19일 날 개정이 되어서 이제 바뀌어졌는데,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은 소방박물관을,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뭐를요? 소방체험관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박물관은 누가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체험관은 누가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요. 그래서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뭐 하면 돼요? 시도지사 3번 하면 되죠. 그죠? 3번. 요거는 이제 세월호가 침몰되고 나서 우리 방재청이 없어지고 어디로 갔어요? 국민안전처로 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했습니다.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제 아까 우리가 소방시설업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뭐예요? 공사업이에요. 공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뭐예요? 공사업을 할 수 있어요. 등록을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는 행정기관이 확인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행정기관이 확인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저 두 가지가요. 기술 인력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금. 기술 인력과 자본금요. 그래서 기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소방기사 자격증 이런 거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요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고, 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자재가 이제 필요하고요. 이러니까 자본금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본금.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업은 등록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등록해요. 전문 공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반 공사업이 있죠? 전문 공사업과 일반 공사업요. 전문 공사업과 일반 공사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예요? 전문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공사만 이번에 봅니다. 전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이 어떤 게 필요해요? 주된 기술 인력, 주 인력이 소방기술사가 있어야 돼요.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각 한 명. 근데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만. 그래서 공사업, 전문 공사업을 하는 데는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자격증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기술사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술 인력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기술 인력. 그래서 최소한 몇 사람이 돼야 돼요? 세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세 사람. 자, 그 다음에 자본금 봅니다. 법인은 1억 이상이고, 개인은 자본금이 아니고 자산평가액이 얼마요? 2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2억 이상. 자, 영업범위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소방시설,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몽땅 다 할 수 있어요. 몽땅 모든 소방시설 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인데 자본금이 얼마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2억 원 하면 되죠, 그죠? 2억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2억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비구에 이제 뭐 보조기술 인력이 어떻고 자본금이 어떻고 하고 쭉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본금이 나왔으니까 사무의 자본금만 보겠습니다. 자본금, 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 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 새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 진단 기준이 현재, 뭐 이런 말이고, 현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게 자본금이에요. 그죠? 자본금. 그게 2억 이상이 돼야 된다. 2억 이상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그죠? 만일에 소방시설공사 외의 다른 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영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그게 이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그 정도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등에서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연료 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되는가? 이게 나옵니다. 이제 보일러와 같이 불을 사용하는 장치,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화재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소방에서 어떻게 불을 다루어야지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실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요거는 소방에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일러실에서 화재 예방이 아니고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어떤 문제 생겨요? 가스나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지? 가스나 기름을 태우면은 뭐가 생겨나와요? 가스나 기름은 탄소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생겨나오죠? 일산화탄소는 농도가 조금만 돼도 어때요? 생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일러실에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소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환기를 해야 돼요, 환기. 이 환기에 대해서는 건축에서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은 건축에서 환기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에서요. 자, 그래서 보일러실 하고 나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 개의 관련 법규에서 어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뭐냐면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하고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호에 보시면은 가연성 벽 바닥 천정과 접촉하는 전기기관 또는 연통 부분은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호만 봅니다. 경유와 등유 등 이게 이제 우리가 기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액체 연료다, 그죠? 액체 연료.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항목의 사항을 지켜야 된다.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하고 얼마를 띄워야 된다서요? 1m 이상.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하고 1m 이상을 띄우고, 그 다음에 연료 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연료가 공급이 안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0.5m 이내에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가 설치해야 되겠다. 연료 탱크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해서 이물질, 불순물들이 섞여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위험하죠, 그죠? 연료 탱크에는 불연재료 된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 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에서 지금 이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얼마 이내에 설치하면 되는가? 얼마였어요? 0.5m. 그지? 이것도 요는 거죠? 0.5m.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학교 지하층인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가?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그게 이제 소방시설법에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2호에 보면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70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교 지하층인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은 연결 살수해야 되는가 했는데 700입니다. 700. 연결 살수 설비는 어떤 거예요? 연결 살수 설비.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불이 나는데 건물 안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진입하기 곤란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하입니다. 지하는요, 빛이 안 가니까 깜깜해지고요. 또 연기 발생이 되어져도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거의 피해를 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소방관이 직접 진입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를 통해서 물을 그냥 막 갖다 뿌리는 거야. 뿌리기 위해서는 건물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방차 호수하고 연결되는 송수관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뭡니까?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주로 이제 유효한 데가 어디냐면 지하죠, 지하.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어디냐?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창고 시설 중 물류 터미널, 그죠? 그다음에 지하층. 그다음에 가스 시설 중에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 용량이 30톤 이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부속된 연결 통로, 요런 데 이제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합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어때요? 헤드를 통해서 방출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10분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1분부터 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11분 문제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급수탑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개폐 밸브의 설치 높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시험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력 중에 하나죠. 소방력. 소방력은 소방대, 소방용수, 소방장비, 이게 이제 소방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그 소방기본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소방력의 기준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소방용수시설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인데, 소방용수시설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소화전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탑이 있고, 다음에 저수조가 있어요. 그죠? 저수조. 요 세 가지를 이제 소방용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방용수. 그리고 이제 이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통기준이 나오는데, 공통기준. 소방용수 시설은 이제 10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100m 이내마다. 그 다음에 이제 140m. 100m 이내마다, 그 다음에 140m 이내마다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소방용수시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래서 100m 이내 지역 하는 것은, 이건 어디가 그래요? 도시지역이지, 그지? 도시지역.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100m 이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요건 뭐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까지 뭐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은 도시의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외의 지역은 얼마예요? 140이죠. 그럼 이제 100m하고 140m 어디서 나왔느냐? 소방대가 사용하는 호수 길이가 하나가 얼마라 그랬어요? 15m야. 15m. 자, 요 놈을 10개 연결하면은 길이가 얼마가 돼요? 150m가 되지. 150m. 자,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가 호수를 많이 연결하면 어떻게 돼? 많이 연결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대신에 이런 소화용수는 어때? 간격을 멀리 띄울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 관리는 쉬워지는데 호수 연결이 늦어지니까 불을 제대로 못 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작게 두면 어떻게 해야 돼? 좁게 두면은 가령 한 5개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면은 그럼 빨리 호수 연결을 할 수 있지만은 요게 어때? 많아지지. 그래서 적절하게 보니까 어때? 10개 정도 연결하는 게 가장 적절하더라. 그럼 10개면 어때? 150m란 말이야. 근데 150m 했는데 호수 길이 150m인데 가다가 장애물 하나 있으면 또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때? 140m 이내마다 두고 있는 거고, 이거는 건물이 밀집하니까 장애가 어때? 더 많아지지. 그래서 100m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 급수탑에 관한 문제지. 급수탑은 뭐 하는 거예요? 급수탑은 소방 물탱크 차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 가거나 아니면은 소방서에 보면은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치된 파이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급수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수탑. 그래서 소방차를 요 밑에 이렇게 대면은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준단 말이야. 자, 그게 급수탑인데 여기에 이제 밸브가 있어야 돼. 밸브. 그래야지만 이걸 열고 잠그고 하잖아, 그지? 이 밸브를 어디만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그래서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소방 용수 시설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100m, 140m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폐 밸브 설치 높이가 지상에서 얼마예요? 1.5m 이상, 1.7m 이하. 거기에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중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자는 며칠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 등을 관할 소방서장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를 얼마 만에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제19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어졌다. 개정이 되어졌다 하는 거고. 자,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1호 돼 있는데 1항 돼 있는데 한번 봅니다. 법 20조 2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물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자, 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합니다. 작동기능점검. 자, 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를 하는 자는 법 25조 2항에 따라서 며칠 이내에요?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표시해 놓으세요.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한댔습니까? 본부장하고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작동기능점검.
작동 기능 점검은요, 단순하게 이제 동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작동 기능 점검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강화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개정이 됐다고 나와? 2015년 1월 9일에 개정이 된 거야. 2015년 1월 9일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자, 작동 기능 점검도 며칠?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12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종합정밀 점검이지. 자, 2항에 가봅니다. 법 25조 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자는, 자, 작동 기능 점검이 아니고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며칠? 30일 이내에 종합정밀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요? 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 결과를 몇 년간 자체 보관합니까? 2년간 자체 보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죠? 30일입니다. 30일. 자, 13번 문제요. 소방 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 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 신호는, 종류는 4가지가 있고요. 신호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자, 소방 신호의 종류에는 먼저 뭐가 있냐면은 경계 신호가 있습니다. 경계 신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발화 신호가 있습니다. 발화 신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해제 신호. 해제 신호. 네 번째는요, 훈련 신호.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경계 신호는 어떨 때 발하겠어요? 불 날 것 같아, 그죠? 불이 날 것 같아. 그 다음에 발화 신호는요, 불이 났다, 그죠? 해제 신호는요, 불 다 껐다. 이게, 불 다 껐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신호는 뭡니까? 훈련할 때죠, 훈련할 때. 자, 요거는 소방 신호의 종류예요, 종류. 그럼 소방 신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소방 신호의 방법은 전부 5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종을 치는 방법이 있어요, 종을 치는 방법. 타종이 있습니다, 타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이렌을 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다르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통풍대가 있어요, 통풍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게시판이 있어요. 다섯 번째 기가 있습니다, 기가 이제 통풍대는 그냥 높은 곳에다가 이제 자루를 하나 매달아 놓는 거야. 그 바람 불면 어때? 이놈이 이렇게 날리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신호를 하는 게 통풍되고, 게시판에 이제 적어 놓는 거지. 적어 놓는 거고, 기는 깃발을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소방신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방신호 방법은 5가지가 있고, 소방신호의 종류는 몇 가지요? 4가지. 요거는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소방신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됐기 때문에 해제신호, 발화신호, 훈련신호 있는데 출동신호 이런 건 없지. 그죠?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보면 알잖아. 보면 아는 거고 안 보니까 틀리는 거잖아.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여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동화재 속보 설비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화재가 발생하면은 빨리 알려주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자동으로. 그지?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알려주는 자동으로 된 거. 이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야. 그러면 빨리 알려주는데 어디다 알려주느냐? 화재가 발생하면은 화재 발생 사실을 어디에다가요? 소방서에다가 바로 알려주는 장치예요. 소방서에다가. 그럼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소방서에서는 누가 신고 안 해도 어때요? 금방 불이 난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불이 잘 나거나 불이 나면은 피해가 큰 곳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맞추면 되겠어요. 자, 먼저 봅니다. 창고 시설로서 바닥 면적 1500 이상. 자, 1호에 보면 공장 창고 나오는데 거기는 바닥 면적 1500 맞죠? 자, 두 번째. 공장으로서 바닥 면적 500 이상. 이거 틀렸지? 공장은 얼마야? 1500.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에서 바닥 면적이 500. 자, 밑에 3에 보면은 노유자 시설 바닥 면적 500 나오죠? 자, 4에 보면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국보 또는 법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여기 밑에 해설에 5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하면 돼요. 2번. 요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야.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어떤 건지 이제 판단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충 거기 나오는 개념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외우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나왔습니다.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게 뭘 갖고 있어?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지고 있는데, 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자, 먼저 1호에 보면은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뭐 이렇게 해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소방설비기사는 없죠? 소방설비기사는 2급 안 해. 1급 하는 거야, 그치? 1급. 그래서 소방 관련 자격이 아닌 것들은 2급 자격을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1호하고 2호는 뭐냐면은 기술 자격을 갖고 있으면은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경우야. 자, 그 다음에 3호 봅니다.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죠? 사람으로서 광산보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자, 그래서 광산보안 기사를 갖고 있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은 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어? 2급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소방공무원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돼? 3년 이상 근무하면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줘요. 자, 그까지는 봅니다. 여기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겠고, 근무 경력이. 첫 번째는 뭡니까? 기술 자격만 갖고 있는 사람. 국가 기술 자격만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5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잖아. 거기는 뭐냐면은, 가에서부터 차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치?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과를 전공한 졸업한 사람, 이거 아니잖아. 아니, 졸업 안 했잖아. 졸업 안 했고, 여러분들은 그 시험 볼 때 뭘 했었어요? 강습 교육을 받았죠. 자예 보세요, 자예. 자예 보면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상무의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어때요?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상무의 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1급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2급 안전관리자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특급을 갖고 있으면 1급도 되고 2급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기술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람, 경력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것도 어때? 보기 내용하고 밑에 해설하고 어때?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맞춰보면. 위험물 기능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쳐다보면 되겠지, 그지? 2에 있지? 소방공무원으로 3년 맞고, 3회 봅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인 사람. 틀려서. 어디가 틀려서? 그렇게만 하면 돼?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3년을 하고 뭐 해야 돼? 시험 봐야 돼. 그지? 2년, 3년이 틀린 게 아니고 시험 봐야 된다. 그게 틀린 거야. 그지? 물론 2년, 3년 틀렸어. 2년이 아니고 3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돼요.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16번. 위험물 제주소 등의 완공검사 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잃어버린 완공검사 필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 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에게 제출해야 되는가? 완공검사 필증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았는데 예전에 했던 게 찾아졌어요. 그러면 그건 어때?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완공검사 필증을 발견할 때는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요것도 뭐, 암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17번.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중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얼마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는가 했는데,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지금 이제 소방 분야가, 계속해서 어때요? 규제가 많아지고 까다로워지고 그렇다 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원인이 뭐냐면은, 예전에 비하여 건물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얘기예요.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규모가 어때요? 규모가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방관이 끌 수 있는 불은 점점 어때? 적어진다 그랬지? 적어지고 안전관리가 아주 중요해지는 역할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은 건물이 아주 높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아주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한 사람 게 아니고요. 네 사람 거예요. 네 사람 거. 네 사람 거. 그리고 네 사람은 각각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기 부분에 대해서 소방 안전관리를 해서 뭘 선임해야 돼?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거야. 관리자를.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네 사람이 두는 거야, 그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한 건물이니까 이러지 말고 이거 같이 두면 안 될까? 이게 바로 뭐야? 공동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그래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될 대상이 어떤 거냐? 밑에 해설 봅니다. 1에 보면 고층 건물, 높은 건물, 고층 건물. 그 몇 층인데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11층. 11층.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어때요? 11층입니다. 11층이요.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는 실제로 11층 이상부터를 뭐라고 그래? 고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항상 높이 기준에 11층이 깔려있어요. 11층. 11층. 그 다음에 2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하가. 지하가는 어떻게 된 거야? 건물이 위로 길쭉하게 생긴 게 아니고 옆으로 길다는 게 바로 뭐야? 지하가지, 그지? 지하가. 여기도 어때?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관리하자. 이게 뭐야? 공동소방안전관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하가. 그 답은 이제 11층 하면 되겠고, 3에 보시면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천 이상인 것,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것. 그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예전과는 달리 건물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권한들이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집주인이 여러 사람이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이 나온 거다. 그죠? 자, 18번 문제.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요건 이제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아주 쉬운 문제예요. 관계 지역이지? 관계 지역. 관계 지역인데 관계 지역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 그게 뭘까? 관계 지역은 밑에 봐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봐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소방의 관점에서? 응? 한번 찾아봐봐. 그냥 되는 대로 얘기 한번 해봐봐. 예방. 땡! 또 땡! 경계. 어? 땡! 그것도 땡! 파란제, 어? 화재. 그것도 땡! 소방 대상물. 아니야. 이웃이야, 이웃. 이웃.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화재는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소방 대상물이 있으면 이것만 불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관계 지역이라는 말을 안 쓰지. 어?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옆에 있는 것도 불이 번져가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뭐라 그래? 관계 지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 관계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웃 지역이에요, 이웃. 이웃이. 여기만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까지도 어때? 예방, 경계, 진압한다는 얘기, 그지? 어. 자, 19번.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 직업소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에 설치해야 되는 경보설비는 했습니다. 경보설비. 이제 요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해져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정해져 있고,
거기 보면 이제 경보설비를 설치하는데,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 다음에 이제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조소가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설치되는 대상이 어때? 틀려져, 그치?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하는 것은 해설에서 제일 첫 번째 칸이죠. 자, 거기서 연면적이 500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경보설비 뭐 설치하면 돼요? 자동화재 탐지만 하나 두면 되지, 그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정답 2번에 2번.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비상경보 설비나 확성장치나 비상방송 설비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돼, 그지? 그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요. 상주공사 감리 방법에서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 일지에 기록해야 된다.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렇게 나와요. 상주공사 감리는 공사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상주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에서 해설을 한번 보면은 기계 분야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 분야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 감리원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을 발급받을 때까지. 그래서 뭐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관이나 전선, 배관은 이거 뭐야? 기계란 얘기지. 소화, 불을 끈다는 얘기고, 전선은 뭐야? 뭐 전기장치란 얘기야.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할 때부터 어제까지 완공검사 증명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배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어디입니까?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할 때까지, 그죠? 4번이 답이죠, 4번이.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요, 거기까지 합니다. 2012년 3월 4일에 시행했던 문제입니다.